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간병 내가 다 했잖아. 너희는 전화 한 통 없었잖아. 그래도 유산은 반반이야? 그게 형제야?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야 진짜 형제 자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서로 챙겨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프로필조차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형제 자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형제 자매 때문에 마음 다치고 스트레스 받아온 분들에겐 이 영상이 분명히 남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부모 병간호, 유산 정리, 자식, 비교, 옛 감정까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지면 남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합니다. 이번 영상은 형제 자매가 왜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상처의 원인이 되는지 그 5가지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열과 역할이 평생 굴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니까 나이 들어도 언제든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묶인 역할과 비교, 기대와 서운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뿌리 깊은 갈등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책임감 있는 마지로, 막내는 응석바지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역할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늘 큰딸 몫이고 명절상 차리는 일도 당연히 누나 몫입니다. 막내는 넌 아직 애야라는 말에 평생 철없는 취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장남은 뭐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젊었을 땐 참고 넘겼지만 나이 들어 병들고 약해지면 이 역할은 짐이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남보다 더 남이 됩니다. 심지어 형제끼리 돈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 유산 분배, 간병비 부담, 제사 참여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쌓인 감정은 폭발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 더 쉽게 상처 주고 더 깊이 원망하게 됩니다. 형제는 서로의 고통을 알아야 할 사이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랬냐며 평가하고 공격하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76세 이재호 씨는 외동딸을 키우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형제는 무려 5. 어릴 땐 북적이고 정 많던 집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가 얽히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돌보던 둘째 아들에게 전 재산을 넘겼고 이걸 알게 된 형제들은 한순간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 챙긴 거잖아. 우린 부모 얼굴도 자주 못 뵀는데 넌 왜 다 가져가? 처음엔 말싸움이었고 점점 큰형과 막내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고 부모 제삿날에도 제각각 따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 단체방도 없어졌고 사소한 안부 전화조차 사라졌습니다. 특히 둘째 형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어릴 때 나 아프다고 너희가 손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 기억나는데 이젠 남보다 더 낯설다. 결국 그는 형제들 번호를 전부 차단했고 이재호 씨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어릴 땐 친구 같지만 나이 들면 낯선 감정의 씨앗이 됩니다. 그냥 지나간 추억 속 사람으로 두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이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픈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 내 감정을 함부로 휘두르는 존재가 됩니다. 형제는 남보다 더 많은 기억을 공유한 사이이지만 바로 그 기억이 노년에는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끊는 것도 선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피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형제 자매라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2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 피보다 이익을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설마 돈 때문에 틀어질까? 이런 생각 이제는 순진한 겁니다. 현실은 훨씬 더 차갑습니다. 부모가 남긴 땅 1평, 예금,
몇 천만 원 앞에서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경쟁자가 됩니다. 유산, 간병비, 상속세, 재산 정리 문제만 나오면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 따위는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내가 더 챙겼다. 넌 한 푼도 안 냈다는 말들이 오가고 그 순간부터 형제는 남보다 더 지독한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는 부모 곁에서 희생하며 병간호를 해왔고 누군가는 멀리서 전화 한 통 없는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모든 걸 반반 나누자고 나서면 내가 뭘 위해 희생했는데라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형제는 그게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라는 뻔뻔한 말로 응수합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틀어집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가 얽히면 단 한 사람이라도 손해봤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해도 속으론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라는 분노와 서운함이 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눈을 피하고 조문도 따로따로 갑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9세 김춘식 씨는 여동생 둘과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본인이 10년 가까이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병원비, 요양보호사 월급, 약값, 심지어 기저귀 비용까지 모두 김 씨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유산 분할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예금이 법적으로 4등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춘식 씨는 말했습니다. 10년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제 돈으로 어머니를 돌봤고 제 손으로 목욕도 시켰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돈을 나눠달랍니다. 결국 재산을 나누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김 씨는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조카 결혼식 청첩장이 왔을 때도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그쪽 사람들과는 이제 아무 인연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들춰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어도 결국 자신의 몫을 먼저 따지는 순간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화해를 시도해도 마음의 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외롭고 약해질수록 이 갈등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피를 나눴는데 이럴 수 있나? 라는 배신감은 더 깊은 상처로 변하고 결국 스스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의 진짜 민낯을 드러냅니다.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고 남은 건 형제들끼리의 냉정한 계산뿐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철저하게 따지고 더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던 사람마저 등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는 어릴 적엔 가장 가까운 존재였지만 나이 들어 돈이라는 현실 앞에선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남입니다. 이기적인 욕으로 나를 갉아먹는 형제라면 과감하게 끊는 게 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대화조차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늙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형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우선하는 사람, 명예를 좇는 사람,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 종교나 정치에 빠진 사람. 생각이 달라지면 말도 엇나가고 결국 그 다름은 서로 피하고 싶은 존재로까지 번집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고 말끝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넌 아직도 그렇게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너무 고지식해라는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옵니다. 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방식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결국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식의 고집은 대화를 싸움으로 바꿉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가치관에 더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같은 밥을 먹고 자랐어도 삶이 갈라지면 언어도 감정도 공감도 끊어집니다. 결국 가까워야 할 형제는 누구보다 낯선 존재가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 임경자 씨는 동생들과는 벌써 10년 넘게 왕래가 없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모임을 하던 중 둘째 동생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사 좀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막내는 누나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했지만 이후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자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라는 둘째의 말에 임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생일, 명절, 부모 기일 아무 연락도 없고 서로의 집 주소도 모를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임 씨는 말합니다. 그 애들이랑은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 피곤해요. 이처럼 가치관이 충돌하면 피를 나눈 사이라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남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형제 사이에서는 심장의 못을 박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동생이잖아. 내가 오빠인데 그건 아니지 같은 말이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이엔 벽이 생기고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그 순간부터 형제는 그냥 예전 기억 속 인물이 됩니다. 연락이 와도 받기 싫고 같이 밥을 먹자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들과의 만남이 덜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서로가 성장하며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실패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살고 있고 누군가는 늘 뭔가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길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보다 더 불편한 남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이든 형제입니다. 옛 추억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감정이 다르고 삶의 해석이 다르고 결국은 갈등만 남습니다. 그럴 바엔 그냥 추억 속에만 남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형제는 과거의 공감이지 미래의 대화 상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편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감정의 칼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내 자식은 왜 그래? 입니다. 자식은 곧 부모의 자존심이고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형제는 단숨에 적이 됩니다. 칭찬이든 비교든 충고든 상관없습니다. 자식을 언급하는 순간 그 말은 칼이 되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습니다. 조카는 아직도 취직 못했대? 내 딸은 왜 결혼을 안 해? 이런 말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했지만 들은 쪽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안부 연락은 점점 줄고 명절에도 밥상머리에 앉기 불편해집니다. 누구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구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 안에 부끄러움, 자격지심, 분노가 뒤엉켜 폭발할 듯이 웅크려 있습니다. 형제끼리 자식 얘기를 하는 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민감한 감정의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형제 중 누군가는 자식이 유학을 갔다거나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또 누군가는 취업이 안 되거나 이혼을 겪은 상황이라면 그 대화는 고문이 됩니다. 속으로는 자랑 좀 작작하지,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를 악물고 있지만 겉으론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8세 박순자 씨는 여동생 셋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늘 모이면 수다 삼매경이었고 명절마다 번갈아가며 집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막내딸의 이혼 소식이 퍼진 이후였습니다.
둘째 동생이 애를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야? 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처음엔 박 씨도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밥상에서 첫째 동생이 또다시 그래도 우리가 조카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건 그 애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자식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니들 자식이 다 잘난 줄 아냐? 이후 그 자리는 얼어붙었고 그날을 끝으로 박 씨는 두 동생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셋째 여동생과만 간간히 안부를 나눕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가족은 내 자식까지 품어줘야 가족이지. 내 속을 긁으면서 자식 흉보는 건 남보다 더 밉더라.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걸 형제끼리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피보다 말이 무서워집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시선 하나에 자존심이 짓밟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명절도 모임도 전화 한 통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형제는 내 자식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자식 문제는 현재형이 아니라 계속되는 미래형이라는 점입니다. 취업, 결혼, 손주, 집 마련, 이혼, 병원비, 부모 간병 분담까지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자식 문제는 형제 간의 갈등 불씨가 됩니다. 한쪽은 왜 우리 애만 시킨 거야? 다른 한쪽은 넌 자식 있다고 빠지니? 이 말들이 오가면 더 이상 형제는 아닙니다. 감정이 다치고 마음이 식습니다. 사람은 자식 문제에 있어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남이야 뭐라 해도 웃어넘기지만 형제는 다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내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내 자식까지 평가한다는 사실은 감정을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 들수록 자식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고 그 금기를 깬 형제는 남이 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 문제로 무너지는 관계는 다시 싸기도 어렵고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속이 상한다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라고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품지 못하는 형제는 결국 내 삶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피보다 더 강한 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켜줄 사람만이 노년에 진짜 내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의 마지막까지 정리한 사람만 모든 원망을 떠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부모가 병들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국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오가야 할 시점이 오면 이상하게 형제들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내가 멀어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힘든 시간엔 단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간병, 비용, 장례, 정리, 후속 처리까지 떠넘긴 채 나머지 형제는 뒤에서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았냐? 왜 그 병원에 모셨냐? 엄마 유품은 왜 그리 정리했냐? 아버지 마지막 입원비는 누가 냈냐? 그때부터입니다. 부모의 마지막을 책임진 사람은 은혜도 아닌 원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외롭고 억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4세 정미숙 씨는 8년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3기 진단을 받고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4명의 형제 중 막내인 정 씨만이 손수밥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 진료를 동행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90만 원씩 간병비가 나갔고 동생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달에 보탤게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 씨는 장례 준비까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제서야 형제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왜 엄마 유언장을 정리 안 했냐? 집 정리는 왜 내가 마음대로 했냐? 돈 쓴 내역 영수증 다 모아와라. 그 순간 정 씨는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고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퉜습니다. 결국 정 씨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통화는 물론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였지만 마음은 다 남이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다 책임졌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는 따가운 말뿐이었다.
이젠 가족이고 뭐고 믿지 않는다. 이처럼 부모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은 형제들 사이에서 잔소리 듣는 사람, 뒤끝 남는 사람, 책임 떠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없고 의심과 불신만 남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은 닫히고 형제는 남이 됩니다.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무책임과 뻔뻔함, 그리고 그걸 혼자 감당한 사람에게 던지는 싸늘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누구도 그동안의 희생은 기억하지 않고 남은 재산과 의무만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책임지고 누군가는 뒤에서 평가하며 누군가는 아예 얼굴조차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침묵의 죄책감은 오히려 억지주장으로 뒤바뀝니다. 그때 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냐? 엄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 거다는 말은 모든 걸 감당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걸,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눈 건 아니라는 걸, 부모를 떠나보낸 그 순간 남은 건 추억이 아니라 상처이고 형제는 의지처가 아니라 감정을 짓누르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걸 부모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존재가 바로 형제였다는 사실을, 이것이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누구보다 낯설게 변해버리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75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될 정도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억지로 맞춰 살아오다가 나이 들어서야 진짜 자유를 찾은 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은 용기를 내어 이 놀라운 현실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늙어가며 챙길 건 사람보다 내 컨디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를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찌뿌둥하고 허리는 뻣뻣한데 문자 한 통이 울립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마음은 피곤한데 괜히 거절하면 사람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억지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머리는 띵하고 발목은 시큰한데도 약속했으니 지켜야지 하며 스스로를 밀어붙이죠. 그렇게 한 번씩 만나고 나면 이틀은 누워 있어야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반복되면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챙기느라 내 몸이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젊을 때는 그런 희생이 당연했습니다. 자식 돌보고 배우자 기분 맞추고 친구들 부탁 하나라도 거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몸이 쉽게 회복되지도 않고 무리한 하루는 다음날 통증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이제는 누구 기분보다도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는 74세 윤재분 씨는 과거엔 모임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성가대, 마을회관 회식, 고등학교 동창회까지 매일 일정이 꽉 찼습니다.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허전해서 일부러 스케줄을 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심한 감기 몸살로 입원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느낀 것은 사람이 없어도 너무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푹 자고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그냥 누울 수 있는 상태. 윤 씨는 퇴원 후 아예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피곤에 찌들어 살던 몸이 한 달 만에 가벼워졌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소화도 훨씬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내 몸을 점검하는 살, 피곤하면 약속을 미루는 용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낮잠 자는 여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건 사람을 끊고 내 컨디션을 우선순위에 둔 덕분입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웃는 척하면서 속은 뒤틀리고 앉아있는 것도 괴로운데 괜히 미소 지으며 고통을 참는 삶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집에서 느긋하게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삶은 결국 내 컨디션을 뺏기는 삶입니다. 약속 하나 지키려다 몸살로 끙끙 앓고 남 기분 맞추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우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런 낭비를 막아줍니다. 내 몸이 힘들면 그냥 누우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내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내 몸이 점점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조용해지고 조용해야 내 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이 땡기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쉬고 싶은지 그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남 챙기느라 망가진 내 몸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회복의 기회가 열립니다. 노년의 가장 큰 사치는 화려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애써 맞추느니 혼자가 낫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날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고 무슨 얘기를 꺼내도 상대의 표정부터 살피게 되는 날. 평소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인데 괜히 날카롭게 받아들이고 상대 기분 맞추느라 내 감정은 꾹 눌러야 했던 하루. 그러고 나면 남은 건 묘한 허탈감과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는 자괴감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애써 맞춰야만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건 더 이상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이해도 하고 갈등이 있어도 해결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까지 그걸 반복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누구에게도 억지로 나를 꺾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세 하정미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한 지인을 통해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성격과 생활 방식이 지나치게 달랐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부터 TV 소리, 식사 습관, 쓰레기 버리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달랐고 그 차이를 맞추기 위해 하 씨는 늘 자신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말끝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방식대로 해줘라는 잔소리가 이어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외롭기 싫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 씨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크게 다투고 며칠간 냉전 상태가 이어졌고 그때 하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땐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는데 같이 사니까 이렇게까지 예민해졌구나. 결국 그는 조용히 집을 나와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라 나를 매일 잃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100배 나아요. 우리는 자꾸 함께 있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소중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닳고 내 감정이 무시당하고 내가 작아지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늘려놓습니다. 혼자 있으면 때로는 외롭지만 내 감정 하나하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관계 속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혼자 살면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든 10시에 일어나든 라디오를 켜든 침묵 속에 있든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냉장고 속 반찬 하나로 대충 끼니를 때워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밤에 불을 켜놓고 책을 읽어도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내 기준, 내 감정, 내 리듬대로 흘러갑니다. 노년은 맞추며 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맞춰주느라 잃어버린 나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말고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내 마음이 점점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행동에도 서운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이 과연 내게 좋은 걸까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애써 맞추느니 혼자가 낫습니다.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노년의 마음을 가장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세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 지갑이 덜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여유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잔고가 횡한 걸 보고 도대체 내가 뭘 썼지? 하며 깜짝 놀란 적.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별거 한 건 없는데 외식 몇 번, 선물 하나, 누가 오랜만에 보자 해서 낸 커피값, 갑자기 생긴 생일 축하 모임 그게 다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무심코 쓰는 돈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낸 밥값, 분위기 맞추려 산 옷, 괜히 미안해서 꺼낸 지갑.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유지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됩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진심에서 나온 지출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거 안 하면 내가 좀 없어 보이겠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같은 마음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겁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78세 조명희 씨는 과거 5개의 모임을 매주 돌며 지냈습니다. 경로당 노래교실, 반창회, 종교 소모임, 봉사단체, 그리고 가족 모임까지 일주일 내내 약속이 끊이지 않았고 외출 준비에 택시비, 밥값, 선물비까지 쓰다 보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 넘게 나가버렸습니다. 정작 본인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고 늘 통장이 바닥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일주일간 집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주에 모임을 전부 빠지고 외출도 안 하고 배달음식 대신 냉장고 안에 있던 걸로만 지냈는데 놀랍게도 그 한 주간의 지출이 평소의 5분의 1도 안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과감하게 모임을 줄이고 꼭 필요한 약속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건강식품을 사고 좋아하던 책을 사읽으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람 많은 곳을 줄이니까 돈도 남고 마음도 남더라고요. 혼자 살면 이런 불필요한 지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뭐 입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 해도 나 하나 먹고 자는데 필요한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남 눈치라는 항목이 지출 목록에서 사라지니 지갑이 오래 갑니다. 또 혼자 먹는 밥은 간단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고 매일 세수하듯 쓰던 돈을 아껴 쓰게 되니 소소한 여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쓸 곳을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괜히 사두고 안 쓰는 물건, 어울리지 않는 옷, 형식적인 선물에 돈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몸에 필요한 물, 내 마음을 살리는 책, 그리고 적절한 휴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줄이니 지갑이 남고 그 여유가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삶은 바로 그 불필요한 지출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단순해지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곧 지갑의 여유를,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남은 돈은 이제 진짜 당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당신의 노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네 번째 이유는 내 속 편한 대로 사니 스트레스가 없어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하루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TV 소리 크다고 타박 듣고 밥상 메뉴 놓고 말꼬리 잡히고 뭐하나? 내 마음대로 했다가 괜히 짜증 섞인 한숨 들으며 기분이 망가졌던 날.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써있는 그 불만 때문에 식사 내내 숨을 죽였던 적.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지 하는 자괴감 느껴보신 적 있죠? 노년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젊었을 땐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의식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그 감정이 오래도록 남아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3세 송현옥 씨는 남편과 오랜 시간 별거 끝에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외로워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지만 송 씨는 오히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눈치 보며 말 한마디 조심하던 시절엔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기 시작하니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아침엔 눈 뜨는 대로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커피잔 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내 속도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편하네요. 아무도 나한테 기대 안 하니까요.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사람과 떨어져 산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 감정,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분이 꿀꿀하면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되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엔 그냥 이불 속에서 꼼짝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눈치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고립이 아니라 고요입니다. 강제로 단절된 고립은 외로움을 부르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요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꾸만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을 차지하던 쓸데없는 걱정도 점점 사라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불편함이 섞여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긴장입니다. 그런 긴장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런 불필요한 긴장을 깔끔히 없애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답게 나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자유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늙어갈수록 스트레스가 병보다 무섭다는 말 실감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의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혼자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속도에 맞춰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정신이 건강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감정에만 충실한 하루. 그것이 곧 정신의 평안이고 그 평안이 쌓이면 몸까지 건강해집니다. 늙어간다는 건 마음이 얇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을 상처 없이 보호해줄 고요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평온을 드리는 그 천문이 바로 혼자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5번째 이유는 연락을 끊었더니 마음의 병도 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매번 내가 먼저 하고 모임도 늘 내가 챙기고 약속 시간도 내가 맞추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한 듯한 무관심과 때로는 무시.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마음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끊자니 미안하고 외로움이 두려워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주 연락 온다고 따뜻한 관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내 감정을 갉아먹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겠지라는 환상이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겁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76세 장정순 씨는 평소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인복이 많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자주 맡았고 모임을 주도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은 늘 남의 말을 들어주고 웃음을 줬지만 정작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장 씨는 불면증과 공황 증세로 병원까지 찾게 되었고 의사는 사람에게 너무 지쳤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모두 나가고 전화번호부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약속을 줄이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하루 속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사람을 줄이니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멈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오해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약속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해방감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내 감정이 흘러가게 두고 내 상처가 스스로 아물 시간을 주는 삶.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는 만성 통증, 우울, 수면 장애 등 수많은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상당수가 사람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경을 바꿔야 낫습니다. 그 환경이란 관계를 줄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조용한 삶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당신 안에 쌓인 불안과 분노, 상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감정은 점점 정돈됩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연락을 끊는다고 인생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끊긴 자리에 진짜 평화가 들어옵니다. 사람을 줄이고 혼자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의 병은 서서히 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해진 내 마음이 늙은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 구입 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제품을 구입해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런 방법으로 도움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77세 김윤희 씨는 아들과 함께 살다가 3년 만에 가출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살아도 민폐래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손주 눈치 보며 라면도 못 끓이는 하루. 밥값도 자존심도 전기세마저 미안해야 하는 노후. 그녀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노년의 행복은 숫자도 가족도 아닙니다. 오롯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것이 혼자 사는 삶입니다. 왜 혼자 사는 게 가장 행복한 노년인지 6가지 이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이 끝나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젠지 아십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나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입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자식은 바빠서 전화 한 통 없고 함께 사는 가족은 괜히 티 낼까 말도 못하고 병든 몸을 끌고 끼니를 해결하고 약을 먹다 토해도 밥 안 먹었어요. 소리 듣는 삶. 차라리 혼자였으면 마음 다잡고 정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그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윤미선 씨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병원 입소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내 이불 덮고 죽고 싶다. 그렇게 혼자 사는 원룸에서 항암 치료 대신 영양식과 산책을 선택했고 마지막 1년을 누구보다 정갈하게 살아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손으로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체력이 닿을 때마다 유서를 정리하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발견될 주소록 메모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족이 옆에 있었으면 눈치 보느라, 불안에 떠느라 이 모든 걸 못했을 거예요. 윤 씨는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자신이 자주 가던 꽃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내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녀는 자신의 이불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방 안엔 꽃향기와 조용한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혼자 살면 그 준비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참고 살아야 할 상황도 없습니다. 병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바로 혼자 사는 삶에서만 보장됩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며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삼킵니다.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말 못하고 상태가 나빠져도 밥 잘 먹었어요 라는 거짓말로 하루를 버팁니다. 눈빛 하나에도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따라붙고 결국에는 제대로 작별도 못한 채 병원 침대에서 혼자 숨을 거둡니다. 그게 함께 사는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눈치 보고 짐되지 않으려 애쓰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혼자 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끝을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눈치 보며 돈 보태주고 며느리 기분 맞춰가며 밥상 차리고 손주 보느라 허리 휘는 인생.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노후입니까?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려먹히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혼자 살면 그런 인생 단칼에 끝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들러리도 배경도 집안의 조력자도 아닙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해야 따뜻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집에 얹혀 살며 무언의 가사노동자가 됩니다. 밥을 차려야 하고 청소를 도맡고 심지어 손주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엄마,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야 라며 무시당하거나 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라는 말에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존재감 없는 노년 얼마나 더 견디시겠습니까? 대구에 사는 최동희 씨는 딸 부부의 부탁으로 3년간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유치원 등하교까지 책임졌으며 주말이면 반찬까지 만들어 챙겼습니다. 그런데 딸은 고맙다는 말보다 엄마, 애가 좀 예민하니까 말투 조심해라고 했고 사위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다는 눈치를 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가 아팠던 날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간 뒤 돌아와 약을 먹이자 아이가 토했고 사위는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키우는 방식이 너무 옛날이에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최 씨는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식모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혼자 살기 시작한 동희 씨는 말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사람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혼자 사는 노년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식 인생의 부속품이 아니고 손주의 보모가 아니며 사위나 며느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들러리 서지 말고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무대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살면 남의 인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식사는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하루 일정도 내가 정한 대로 흘러갑니다. 불쑥 찾아와 부탁하거나 내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는 일도 없습니다. 휴일 아침을 누군가의 부탁 전화로 깨는 일도 누군가의 짜증을 조용히 참는 일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비위도 맞출 필요 없이 내 기분대로 살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확실한 해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에도 당신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손에 끌려가지 말고 누구의 인생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남의 인생에 끌려다니며 내가 사라지는 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가 나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지 말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거기가 바로 당신 자리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내 돈, 내 손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돈을 믿었던 가족에게 뺏기고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을 자식 명의로 넘겼다가 쫓겨나고 집 팔아 도와준 뒤에는 언제 도와줬냐는 표정으로 외면당하는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재산도 통장도 노후 자금도 넘기고 결국 빈손이 된 사람들. 혼자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묻습니다. 엄마, 혹시 집 명의 좀 바꿔줄 수 있어? 아버지,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도움을 주는 게 가족 간의 당연한 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은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되고 권리가 됩니다. 내 돈인데 내가 눈치 보게 되는 순간부터 노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이남호 씨는 30년 공무원 생활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외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의 부탁으로 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결혼 후 둘이 함께 살다 보니 집안일도 분담했고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점점 말을 줄였고 아들은 퇴근 후 방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 아버님,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황당했지만 이미 집 명의의 절반은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남호 씨는 한 푼 못 받고 집을 나왔고 지금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미련했다. 혼자 살았으면 돈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켰을 거다. 이 사례 남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집이나 통장을 자식에게 맡겼다가 쫓겨난 노인이 수천 명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도와달라 한 적 없는데 왜 일이 후회되냐고. 그런데 그 후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누구에게도 돈 맡길 일이 없습니다. 내 통장 내가 관리하고 내 집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도 누가 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죽을 때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노년의 가장 슬픈 순간은 돈은 있는데 내가 못 쓰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이 돈은 나중을 위해 아껴야죠라고 말하며 당신 카드를 빼앗고 지출을 통제합니다. 병원 가는 것도 외식하는 것도 누군가 허락해줘야 가능한 삶. 과연 그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일까요? 혼자 살면 이런 일 없습니다. 아플 땐 내가 결정해서 병원에 가고 돈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씁니다. 치킨이 먹고 싶으면 시키면 되고 여행 가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돈이 적어도 내 손에 쥐어진 돈은 자유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누군가 눈치 보며 써야 하는 돈은 족쇄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나만의 공간과 내 삶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 사는 데서부터 가능합니다. 남한테 퍼주다 빈털터리로 늙어가는 인생이 아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주체적인 노년.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정 많은 게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돈도 감정도 자존심도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시작은 혼자 사는 용기에서부터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나를 버린 사람들을 미련 없이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아꼈던 친구, 그렇게 정성 다했던 자식,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 그런데 나이 드니 어떻습니까? 연락은 끊기고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죽든 말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도 매달립니까? 미련은 독입니다. 애정은 배신으로 되돌아옵니다. 혼자 살면 이런 인연들 단칼에 끊고 속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자식 마음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노년. 그런데 정작 그들은 당신의 생일도 아픈 날도 필요할 때도 외면합니다. 결국 혼자 병원 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우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사십니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정자 씨는 사남매를 혼자 키워냈습니다. 옷 한 벌 싸입지 않고 허리 휘도록 일해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결혼 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무릎 수술을 받게 되자 자식 넷 모두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회사도 어렵고 시간도 안 맞아서요. 간병인 쓰세요. 이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간병인 월급 줄 돈은 내가 보탰지만 자식들이 안아줄 온기는 내가 줄 수 없었나 봐요. 그날 이후 이 씨는 자식들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이름도 저장하지 말라고 전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혼자 원룸을 얻고 살기 시작한 그녀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울지 않으니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살만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관계의 선택권이 생깁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미련 남은 관계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매번 상처만 주는 자식, 말끝마다 날 무시하는 친구,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이어온 형제. 더 이상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왜? 노년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찬 이 시기에 남의 눈치 보며 남의 평가에 흔들리며 남이 만든 죄책감에 눌려 살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곧 내 인생에 누구를 들릴 것인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유이자 복수입니다.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을 다시는 들이지 않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 안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순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진짜 기쁨입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건 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방식, 혼자 사는 삶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사람을 정리하고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노년의 집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5번째 이유는 하고 싶은 걸 언제든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참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식 키운다고 배우자 눈치 보느라, 부모니까, 가장이니까, 어른이니까라는 말에 모든 욕망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먹고 싶었던 음식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서도 남 눈치 때문에 여전히 나를 누르며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혼자 살면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좋고 밤 12시에 드라마를 봐도 됩니다. 점심으로 짜장면을 2그릇 시켜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동네 꽃가게에서 튤립 한 다발을 사들고 집에 돌아와도 되고 하루 종일 라디오만 틀어놓고 소파에서 빈둥거려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게 노년의 진짜 특권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자식과의 동거 속에 갇힌 노인들은 이 작은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합니다. 김포에 사는 박성희 씨는 며느리와 함께 살며 불편한 행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국은 늘 작고 냉장고의 반찬은 늘 박 씨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TV 볼륨은 손주 자는 시간에 맞춰 7 이하로 맞춰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조차 집 분위기에 따라 조절해야 했습니다. 말로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지만 성희 씨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경로당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삶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구나. 몇 달 뒤 박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나와 원룸을 얻었고 매주 2번 수묵화 교실에 가고 날이 좋으면 혼자 근처 호수공원을 걷습니다. 카페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습니다. 그럼 박 씨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년은 나에게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는 허락을 줍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하고 강력한 자유를 안겨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통은 우울이 되고 침묵이 되고 결국 삶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생기고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피곤한 법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가 아니라 이제라도 해보자고 마음먹는 순간 노년은 다시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그렇게 나를 해방시킵니다. 그 해방이야말로 늦게 피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이 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가장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내 삶의 리듬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나가고 언제 쉬는지, 지금 그 모든 게 가족 눈치, 자식 시간표, 손주 등하원에 맞춰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인데 남의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하인 같은 노후 언제까지 참을 겁니까? 혼자 살면 아침 10시에 느긋하게 일어나도 되고 오후 3시에 혼자 떡볶이를 시켜 먹어도 됩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리듬으로 사는 인생,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서금래 씨는 사위와 딸 집에서 함께 살며 아침 6시 기상, 저녁 8시 소등이라는 철저한 가족 규칙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TV 소리는 줄이고 전화는 작게 받고 방 안에 걸어둔 시계마저 틱틱 소리 커요라는 며느리 말에 떼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습니다. 샤워는 모두가 잠든 뒤 몰래 했고 늦게 배달 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 것도 눈치를 보며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금래 씨는 말했습니다. 나 사람처럼 살고 싶어. 지금은 가축처럼 산다. 그 후 금래 씨는 조용히 방을 뺐습니다. 작고 낡은 고시원이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여긴 내가 내 시간대로 사는 집이에요. 밤새 라디오를 틀어도 새벽에 냉면을 시켜 먹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는 공간. 그렇게 하루가 흐르자 그녀는 마침내 되찾은 자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지금 늙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노년의 행복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식 스케줄에 맞춰 병원 가고 며느리 기분에 맞춰 반찬을 만들며 손주 시간에 맞춰 삶의 박자를 끌려다닙니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에 껴맞춘 조연일 뿐입니다. 혼자 살면 시계가 멈춰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괜찮고 밥 시간이 들쭉날쭉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느슨한 리듬이 바로 진짜 사람 사는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든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허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미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리듬을 되찾을 때입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남의 집이 아니라 고요하고 느긋한 나만의 시간표 속에서 살 수 있는 삶. 그 해방은 오직 혼자 살 때만 가능합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느긋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뺏긴 채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견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 리듬으로 당신 뜻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아 줍니다. 끝으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혹시 쿠팡에서 물건을 사실 경우 영상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눌러 쿠팡으로 접속하여 물건을 사시면 인생무상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앞으로 부탁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중에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안부를 물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식들은 돈 필요할 때나 연락하고, 친구들은 자기 자랑할 때만 만나자고 하고, 이웃들은 뒷담화 할 거리 찾으려고 관심 보이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플 때, 병문안 와준 사람, 속상할 때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 생각해보니 손가락에 꼽을 정도죠? 젊을 때는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좋게 들었지만 나이 들고 보니 그 인정이 독이 되고 그 관계들이 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내 에너지만 빼앗아 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은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5가지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타인의 삶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자식들과는 요즘 세상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며 세대 갈등에 시달리고 이웃들과는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고 친구들과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하루하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아들이 엄마, 이렇게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요라고 잔소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싱겁게 했더니 엄마 음식이 왜 이렇게 밍밍해졌어요? 라고 또 불평해요. 저녁에는 손자가 게임하는 걸 보고 공부 좀 해라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는 요즘 교육 방식을 몰라요. 간섭하지 마세요라며 면박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라는 자랑 섞인 이야기들 사이에서 우리 집은 별거 없는데 라며 위축되고 누군가 새 옷을 입고 나오면 나도 뭔가 사야 하나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죠. 이웃 아주머니들과도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왜 집 앞에 화분을 그렇게 놔두세요? 빨래 넣을 때 물이 떨어져요라는 말들을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틀린 것이고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살다 보면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하나? 내 존재 가치가 뭔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특히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요. 그나마 내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갈등을 혼자 감당해야 하거든요. 혼자 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누구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김치찌개를 짜게 끓이든 싱겁게 끓이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TV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77세 박모 씨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 집에서 3년 살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이 생겼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소리까지.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서 매일이 평온해요. 갈등이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갈등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정상 범위를 유지해요. 둘째, 잠을 깊게 잡니다. 밤에 누워서 오늘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은 또 뭘로 싸우게 될까? 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셋째, 식욕이 정상화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되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넷째,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이런 부정적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 자체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밝아져요.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점이에요. 계속 비난받고 무시당하다 보면 내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인가 하는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되는데 갈등이 사라지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니까 서로 더 소중하게 느끼고 만날 때마다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상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피곤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젊을 때는 몰랐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겁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끼게 돼요.
아, 사람들과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혀서 며칠씩 아프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정말 심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상처받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까? 가족인데 왜 이렇게 냉정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며 성의 없이 받으면 내가 짐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만나면 온갖 자랑 이야기와 험담으로 가득하고 누군가는 우월감을 과시하고 누군가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과 몇 시간 있고 나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죠. 혼자 살면 이런 관계적 피로감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도 없고 형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도 없어요. 82세 최모 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누군가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혼자 되뇌곤 했죠. 지금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니까 만남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관계의 선택권을 갖게 되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남의 질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상처 줄 일도 줄어들어요. 더 중요한 건 감정적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화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관계에서 받는 상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상처라는 건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혼자 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자체가 줄어들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차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의 질이 향상돼요. 억지로 만나던 관계들이 정리되고 나면 정말 소중한 몇 명과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감정 케어하느라 소진됐던 에너지를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다시 발견할 수 있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복잡한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관계의 피로감에 지쳐 있으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면 적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고 나면 다시는 복잡한 관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 당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살아왔어요. 이 옷을 입으면 나이에 안 맞아 보일까? 이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더 심각한 건 가족들의 시선이에요. 자식들 앞에서는 아직 젊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고 손자들 앞에서는 멋진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할머니 상과 내가 되고 싶은 나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저 할머니는 왜 혼자 다닐까? 자식들이 안 돌봐주나?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괜히 외출을 자제하기도 하고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 이 모든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내 일상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할 때도 누가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밖에 나가서 뭘 하든 혹시 누가 볼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자유로움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73세 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컬러풀한 옷을 샀어요. 전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빨간 옷이냐는 소리 들을까봐 검정, 회색, 베이지만 입었거든요. 지금은 핑크도 입고 노랑도 입어요.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 늙었다고 평가할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나이 드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행동의 자유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천천히 구경해도 되고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어도 돼요. 왜 혼자야? 불쌍해 보인다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해 볼 용기가 생겨요. 어떤 분은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80세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당당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컸는데 혼자 살면서 내 수준에 맞게 살다 보니 그런 부담이 사라져요. 작은 집에 살아도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에서 혼자 식사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에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하나?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영화관, 전시회, 강연회. 어디든 내가 관심 있으면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당당함입니다.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확신이 생기죠.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혼자 식당에 들어갈 때도 어색하고 혼자 여행 갈 때도 쑥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색함은 금세 사라져요. 몇 번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오히려 왜 그동안 이런 걸 두려워했을까? 하고 웃게 될 거예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노년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수십 년간 얽혀있던 복잡한 인간관계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단 한 명에게도 안부 인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을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종교 모임 사람들. 이 모든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를 옭아매고 있었죠. 각각의 관계마다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고 맞춰야 할 기대가 있어요. 누구 생일이면 축하 인사해야 하고 누구 집 경조사면 참석해야 하고 누구 자식 결혼식이면 축의금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신적 에너지는 물론이고 시간, 돈, 감정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해요. 더 피곤한 건 이런 관계들이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말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안 만날 수 없어서 예의상 유지하는 관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친정 시댁 모임에 가면 항상 긴장해야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복잡해지죠. 동창회나 종교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전부터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누구누구가 올까? 또 무슨 자랑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요. 혼자 살면 이 모든 복잡한 관계망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고 만날 기회도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관계는 거리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형식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걸 말이에요. 78세 장모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혼자 살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연락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정말 나를 걱정하는 몇 명만 남았는데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되었어요.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겨요. 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전화하고 선물 준비하고 안부 메시지 보내고 이런 일들로 하루가 다 갔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경조사비, 선물값, 모임비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세요. 혼자 살면서 이런 지출이 없어지니까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해집니다. 저 사람한테 안부 인사 안 한 지 오래됐네. 이번 모임에 안 가면 뭐라고 할까? 선물을 뭘 사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무엇보다 감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 변화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감정을 내가 온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까지 우울해질 필요도 없어요. 관계 정리가 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져요.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과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관계들의 질이 훨씬 높아져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도 없어져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또 복잡해질까? 하는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부담 없는 관계, 깔끔한 관계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끔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복잡하다고 투덜댔던 관계들이 없어지고 나니 적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시는 복잡한 관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5번째 이유는 바로 60년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따라야 했고, 학교 다닐 때는 규칙에 맞춰야 했고, 직장 다닐 때는 상사 눈치를 봐야 했고,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산 적이 언제였을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때문에 내 욕구를 뒤로 미뤄왔잖아요. 혼자 사는 삶에서 마주하는 자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자유거든요. 시간의 자유부터 살펴볼까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뜨는 아침의 여유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몇 시까지 일어나야 해? 누구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해? 이런 압박 없이 그냥 내 몸이 원할 때까지 잠들고 내 몸이 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75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마법 같다고 표현해요. 60년 동안 시계에 맞춰 살았는데 처음으로 내 몸의 리듬대로 살아보니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고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삶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공간의 자유도 놀라워요. 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경험이란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아놔도 되고 침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되고 화장실에서 노래를 불러도 돼요.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이해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거실 한복판에 화분 100개를 놓고 작은 정원을 만들었대요. 가족들이 있었다면 길이 막힌다, 지저분하다 소리 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맘껏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죠. 선택의 자유는 또 어떤가요? TV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 할 필요도 없고 저녁 메뉴를 놓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드라마 몰아보기를 해도 되고 하루 종일 라면만 먹어도 되고 밤새 책을 읽어도 돼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선택의 자유가 주는 행복감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감정의 자유도 빼놓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맞춰 내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슬프면 실컷 울어도 되고 기쁘면 혼자서라도 춤춰도 되고 화가 나면 베개에 대고 소리 질러도 돼요. 이런 감정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평생을 참아야 해, 이해해야 해, 맞춰줘야 해라며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존재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역할에 맞춰 연기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자유를 맛보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잠들어 있던 창의성이 깨어나고 잊고 있던 꿈들이 되살아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재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을 제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완전한 자유를 얻으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의문도 금세 사라져요. 몇 번 자유를 만끽해보고 나면 이게 진짜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알베르 카뮈는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세상은 더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나폴레옹은 당신이 침묵할수록 세상은 당신을 더 쉽게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말들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행복하지 않나? 가족이,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상처가 쌓이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철학자들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오히려 사람 사이에서 더 많이 다치고 더 깊이 외로워진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 6가지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 이야기 당신과 똑같은 고민으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지금부터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웃으며 참고 있으면 진짜 괜찮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넘깁니다. 속은 끓고 마음은 무너져도 겉으론 웃으며 버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웃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아파도 말하지 않으면 안 아픈 줄 알고 힘들어도 내색 안 하면 강한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떠안고 더 깊이 상처받고 결국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갑니다. 노년의 미소는 때론 생존입니다. 괜히 자식 앞에서 티 내기 싫고 친구 앞에선 약해 보이기 싫고 사람들 사이에선 민폐가 되기 싫어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 웃음은 결국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신호를 읽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고 말 안 하는 걸 보니 아직 할만한가 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결국 당신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게 됩니다. 웃는 얼굴로 삼시세끼를 챙기다 탈진해도 정색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다 속이 문드러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는 참지 마십시오.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희생은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고 당신의 미소는 결국 오해로 남게 됩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75세 김말순 씨는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 부부는 맞벌이라 늘 바빴고 김 씨는 집안일과 아이 돌봄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차리고 아이들 등하원도 챙기며 지냈지만 입에서는 늘 나는 괜찮아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허리 통증, 만성 피로, 무기력감까지 찾아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부엌에서 허리를 삐끗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선 과도한 무리라는 진단을 내렸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그제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 좀 하시지 왜 참았어요?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 보였어. 나까지 짐 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딸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 그 후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가사노동 분담을 요청했고 손주 돌봄도 주말만 돕기로 했습니다. 치료에 집중하며 자신의 컨디션을 우선하기 시작했고 안 되는 건 안 되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웃으며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 나만 망치는 일이더라고요.
노년의 침묵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다 하면 더 기대고 더 요구합니다. 웃는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웃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웃기 전에 먼저 말하세요. 나는 괜찮지 않아. 나도 쉬고 싶어. 나도 돌봄이 필요해. 그게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눈물은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노년엔 웃음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 표현할 수 있는 결심, 독하게 마음먹는 단호함.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한 번 양보하면 다음은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줘요. 아버지, 일단 저희 앞으로 집 명의만 해놓을게요. 마음은 망설였지만 가족이고 믿는 사이라 생각해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양보는 습관이 되었고 다음부턴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왜 이번엔 안 해줘요? 라는 비난으로 바뀝니다. 그제야 깨닫죠. 처음 한 발 물러섰던 그 순간이 내 권리와 내 위치가 무너진 시작이었다는 걸. 사람은 익숙해지면 기대하고 기대가 반복되면 요구합니다.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이 경계는 훨씬 더 빠르게 흐려집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을 양보했는데 정작 상대는 그것을 사랑이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희생은 당연해지고 거절은 싸움이 되고 양보는 침묵 속 복종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 특히 이 패턴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왜? 라는 반응에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져야 성립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을 세우고 할 수 없는 건 단호하게 거절하며 양보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당신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독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1세 하은자 씨는 큰딸 부부의 전세 자금을 위해 3천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한 번 도와주는 거니까 괜찮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 둘째 사위도 장모님도 도와주셨잖아요 라며 자연스럽게 돈을 요청했고 심지어 막내는 결혼식 비용 일부를 부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 더 마지막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하 씨는 정작 자녀들의 방문 한 번 받기 어려웠습니다. 바빠서요. 애 돌봐야 돼서요. 이유는 다양했고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퇴원 후 하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 계약을 연장하면서 자녀들 이름으로 묶여있던 등기를 본인 앞으로 다시 돌려놓고 연락이 와도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내 걸 쉽게 주지 않아요. 내가 외롭더라도 다시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양보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해주면 그것이 당신의 성격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매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선을 세워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줄 수 있는 만큼만,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만.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은 남에게 잘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한 번의 양보가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기준을 정하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더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불필요한 침입을 막는 단호함, 그게 바로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정 많은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정이라는 건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누구 아프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힘들다 하면 밥 한 그릇 챙겨주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 많은 사람이 노년이 되면 가장 외롭고 가장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정을 고마움이 아닌 기대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주면 다음에도 해줄 거라 여기고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결국 당신의 진심은 당연한 의무로 소비됩니다. 살면서 누구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아유, 그 정도는 해줘야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렇게 당신의 배려와 희생은 박수받지 못한 채 점점 부담과 책임으로만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을 준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안 챙겨줘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보다 평생 남을 챙기고 살아온 사람이 외면당할 때 그 고통은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노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실망감입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따뜻한 사람일지라도 그 따뜻함이 당신을 다치게 만든다면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챙기지 않는 정은 결국 당신의 등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실제로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정영자 씨는 평생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도시락을 싸다 나르고 가족 생일에는 직접 미역국을 끓였으며 손주 입학식엔 빠짐없이 축하금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전세 자금 일부를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손주의 생일에 정 씨가 전화를 걸었을 때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그 이후로 연락은 끊겼고 정 씨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자괴감에 수개월 동안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정 씨는 마음을 정리하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감정 먼저 챙기겠다. 매달 손주에게 주던 용돈을 끊고 경로당 봉사도 잠시 멈췄습니다. 대신 오래 미뤘던 취미생활을 시작했고 자신을 위해 온열 매트와 고급 영양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니까 이상하게 서운한 일도 덜 생기더라고요. 이젠 외롭지 않아. 정이 많다는 건 좋은 성품이지만 노년에 그 정이 오히려 자신을 아프게 만든다면 이제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내어줄 사람을 가려야 하고 상처받을 관계는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독함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모두에게 따뜻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단단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남은 삶이 다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결정권을 남에게 넘기면 내 삶은 남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나 없이 정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돈인데, 내 건강인데, 내 집인데 정작 내 의사는 없고 자식이나 주변 사람이 대신 결정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가장 많이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결정권입니다. 작은 일 하나도 애들이 하란 대로 해야지 하며 넘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권한들이 하나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처음엔 통장, 다음은 집 명예, 그리고 결국엔 병원 치료 방향까지. 남이 결정해주는 삶은 편할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원한 게 아니라면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식이 더 잘 알잖아.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게 편해. 그 말 속엔 포기한 자기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되찾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내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6세 서말분 씨는 남편 사망 후 홀로 살며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나는 돈 관리 잘 못해. 애들이 더 잘하겠지. 그렇게 집 명의도 통장도 아들에게 넘겼고 자신은 매달 용돈을 받는 구조로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 진료를 받고 수술을 고민하던 중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수술은 좀 무리예요. 그냥 참으세요. 서 씨는 황당했습니다. 본인의 몸인데 본인의 결정인데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서 씨는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상의해 다시 통장 일부를 본인 앞으로 돌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연명치료는 원치 않는다는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아. 누구 허락 없이 내가 결정하는 삶이 이렇게 후련한지 몰랐어. 누가 봐도 효자 자식이, 누구보다 걱정 많은 가족이 당신의 인생을 100%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은 당신이 직접 정해야 비로소 내 인생이 됩니다. 노년에는 편한 길보다 내가 선택한 길이 더 소중합니다. 의견을 참고하는 것과 결정을 넘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당히 말하세요. 이건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진짜 당신의 것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가장 큰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마음을 상처내지 않습니다. 진짜 아픈 건 늘 믿었던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자식, 배우자, 형제, 오래된 친구, 내가 마음을 줬고 전부를 내어줬던 관계에서 돌아오는 차가운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가슴을 가장 깊게 찌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까웠기에, 기대가 있었기에 그 배신은 곧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가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실수처럼 시작됩니다. 그 나이에 뭘 바라세요? 이건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선을 슬쩍 넘고 무례가 반복되고 결국에는 권리와 감정까지 침범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인데 내 사람인데라는 이유로 참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오는 건 무너진 신뢰와 허탈한 고독뿐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믿은 사람에게서 온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무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주도권을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런 말이 아프다. 이건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당신의 감정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직접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선을 긋는 용기입니다. 경기 안양에 사는 70세 정미순 씨는 3자녀를 홀로 키우며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특히 장남에겐 모든 걸 쏟았고 아들 결혼 후엔 집 한 채를 팔아 혼수에 보탰습니다. 이후 정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생활비도 넉넉지 않은 나날을 보냈지만 아들 부부는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며느리는 지금 애 데리고 바빠요. 내일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다 죽어도 이렇게 되는구나. 퇴원 후 정 씨는 전세 계약을 정리하고 노후 자금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아들과 공유하던 계좌를 끊고 자신을 위해 여행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미뤘던 제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어서 이제는 나부터 챙기기로 했어요. 이후 정 씨는 말합니다. 멀리 있는 친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더 멀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다치고도 끝내 그들을 변호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긴 하겠지. 하지만 상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아프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구든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세요. 피가 섞였든 함께 살아왔든 정을 나눴든 간에 당신의 감정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기준을 세우세요. 가깝다고 해서 허용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해서 무시하게 두지 마세요. 그게 바로 노년의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6번째 이유는 겸손은 미덕이지만 침묵은 미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말 아끼는 사람이 지혜롭다. 겸손은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참았습니다. 억울한 말도 넘기고 속상한 일도 웃으며 덮고 내 몫이 줄어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겸손이 나를 존중받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침묵한 만큼 세상은 더 쉽게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말수가 줄어드는 걸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사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결국 중요한 자리에서 의견조차 묻지 않게 됩니다. 병원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당신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몫은 사라지고 당신의 존재는 점점 작아집니다. 겸손과 침묵은 전혀 다릅니다. 겸손은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말을 아끼는 것이고, 침묵은 말해야 할 때조차 입을 닫는 것입니다. 전자는 품격이지만 후자는 손해입니다. 당신이 억울할 때, 서운할 때, 불편할 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참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손해는 당신이 다 떠안게 됩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3세 이광분 씨는 그런 침묵의 대가를 뼈저리게 겪은 사람입니다. 큰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해서 3년 전 아파트 명의를 며느리 부부 앞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의심 보일까봐, 괜히 말 꺼내면 욕심 많아 보일까봐 겸손하게 넘겼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는 점점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눈치를 주고 간섭이 늘고 급기야 여긴 제 집이에요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선 왜 가만히 있었냐고 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땐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말하면 더 틀어질까봐 그냥 참았던 거죠. 결국 이 씨는 아파트를 나와 월세집을 구해야 했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지금은 생활비를 줄이면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지만 마음속에 남은 후회는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침묵이 내 인생을 갈라놓았어요. 노년에 말 없는 사람은 존중받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 기억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불편할 땐 싫다고 말해야 하고, 억울할 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야 하며, 내 의견이 필요할 땐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말, 그것이 존재감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쿠팡에서 물건 구입 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제품을 구입해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런 방법으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모시겠습니다.